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상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저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러니까 오늘 이 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면 아마 환경평가는 많이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4대강 때부터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국 국무총실 산하에 있는 전국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이사회에 소속된 연구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름에도 있지만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두 개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정책,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 전반적인 폐기물, 대기, 수질 해서 모든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속해 있는 본부, 환경평가본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 개발 사업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접수를 합니다. 제출을 해서 사업자들이.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이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지를 봐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이제 반려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환경부의 전문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저희 연구원에서 KEI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오늘 주로 논의하게 될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논의하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대표적인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가로림만 조력 발전, 이런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평가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저희 KEI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600산 강릉 아닌 풍력 다 저희 연구원에서 검토했었고, 저도 그 관련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는 그 환경 평가 예전에 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런 그 환경영향평가 사례 발표하고 환경적인 훼손이 크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홍보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야 됩니다. 저도 탈원전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야 되고 온실가스 적응해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대원칙이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하고 개발을 하고 확대를 해야 때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 주민 피해 측면은 그럼 무시하고 가도 되냐? 그게 아니라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절충점,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하고 시험 가능한 점이 어디고, 환경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적절한 입지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환경 훼손이 적은 입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우선순위를 좀 찾고 하는 것에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몇 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에서 환경훼손이 굉장히 크다, 그럼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사업적인 측면, 풍성이 높고 해발 고도가 높고 바람의 질이 좋은 데만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정맥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아까 600선도 말씀하셨지만 지맥이 두 개가 합쳐지는 부분, 풍력 발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한 생태적,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빼고 그러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표자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분석했던 거는, 제가 이 얘기가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발표자로 마지막에 보여드린 부분은 벌써 7년 전에 2012년도에 제가 진행했던 포럼, 그때도 육상 풍력 발전 입지 관련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한 내용이에요. 7년 전에도 논의가 있었고 그때도 이슈가 됐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거죠. 입지 순위, 입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없고 나아진 부분이 없고 발전이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럼 7년 동안 우리는 시간을 허비한 거죠. 저는 7년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2009년도 연구보고서부터 재생에너지나 환경성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입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고 좀 해야 된다는 걸 2009년 연구보고서부터 나오고, 저도 2012년도에 했고 포럼 진행해서 그때 제시한 내용입니다. 분석한 것도. 근데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뭐 환경 때문에 뭐 개발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서로 좀 오해를 해소할 필요도 있고, 그런 이게 뭐 최근에 연구하고 KI나 이런 데서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 반대하는 걸로 이제 좀 오해하고 곡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내용은 뭐 국내 평가 사례, 해외 통역 사례, 그다음에 입지 가이드라인 부분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평가 사례 이런 부분 다 알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풍력 태양광 위주로 갖고 풍력도 많이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까지 풍력발전 사업 분표를 보시면 이게 전국에 있는 풍력발전기 사업부지 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자료고요. 보시면 강원도 낙동 정맥, 여기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송 영양 지역, 풍력발전기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밀양하고 울산 쪽에 풍속의 종으로 바람지대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서 정맥 쪽에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풍력발전기 이렇게 되고, 이제 해안가, 남서해안 부분, 남서해안 쪽으로 풍력발전단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육상풍력 위주고 대부분 백두대간 근처, 낙동 정맥 근처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밀양하고 울산 쪽에도 있고요. 양산. 그래서 뭐 오늘 최근에 뭐 안인이라든지 뭐 양양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저도 현장 가고 이제 사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근에 진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좀 오해하고 좀 사회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전 사례를 위주로 해서 좀 사진하고 풍력발전기 풍력단지가 건설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 도로 개설이라든지 경관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기산, 횡성 있는 태기산 풍력발전단지고요. 2메가와트짜리 발전기 20기 약 5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날개기가 40, 중심 높이 80. 그래서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력발전기가 되고요. 시동 4메가퍼세크, 전경 15m, 정지 25m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풍력발전기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 밑에가 도로가 이제 산지를 넘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그 피닉스 파크 스키장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풍력발전의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km 됩니다. 태기산은 그나마 좀 이 진입도로로 인한 훼손이 조금 적었던 사례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 군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진입도로가 이미 군용도로가 약간 개설되어 있었던 사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좀 많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풍력발전 이 진입도로로 인한 문제를 왜 생태나 이런 환경 쪽에서 주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냐면, 여기는 레이더 기지니까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뭐 군용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훼손이라든지 약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도 없었고 도로가 새로 개설된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주변으로 아무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산지 내부 이너 스페이스 공간이거든요. 이너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런 지역에 폭 4에서 5m짜리 진입도로가 이렇게 쭉 개설된다. 한 2, 3km 정도 되겠죠, 길이가.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한 이 지역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것은 이제 뭐 경관생태학 랜드스케이프 이콜로지라는 학문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긴 한데요, 에너지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훼손이라든지 교란되지 않은 산림 내부를 개발하는 걸로 인한 훼손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산림 내부를 선호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멸종위기종 이런 지역을 선호하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발, 그러니까 그래서
좀 민감한,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데 풍력 발전기 저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을 지금 강릉 태기산 이렇게 양호하게 보여주는 지역을 하는 부분 좀 영향이 있다.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요 거리, 그러니까 폭이 50m, 이쪽이 한 50m 됩니다. 풍력 발전기 단지 하나 설치하는데 50바이 50 정도 들어가고요. 면적이 필요하고 1호인, 그다음에 진입도로 여기도 한 4, 5m.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진다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이제 이 풍력 발전기 설치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제때 이제 현지에 가서 찍은 사진, 이건 군용도로가 여기까지 이제 기존에 있는 군용도로 현황이고요. 군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2007년도 사진이고요. 그래서 군용도로 조그만 트럭 하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로 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중간까지는 레이더 기지까지는 도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설치되기 이전, 그래서 설치된 이후에 제가 다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인가라든지 마을에서 보면 이렇게 경관적인 변화가 생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외하고는 달리 나중에도 뭐 독일 사례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있지만 경관적인 영향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크게 일부 지역 빼고는 경관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그림자 깜빡이 섀도우 프리커링이라는 그런 걸로 인한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국내는. 하지만 산지 경관에 대해서는 뭐 이건 선호하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고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관 변화가 예상된다는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산지 능선부, 요 지역을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고 요건 개설된 다음에 사진은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기는 도로가 이미 개설되지 않았던 지역인데 굉장히 급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산지 능선부라는 걸 알 수 있죠. 개설된 이후에 풍력발전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제가 3년 지나서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3년이 아직까지도 녹화가 안 됐습니다. 3년은. 그나마 태기산은 지금은 영양 제일 풍력발전 이 당시에는 악시온하였는데 그때는 지금은 관리가 영양 같은 경우는 영양 제일 풍력발전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제가 이 사진 찍을 때 방문했을 때는 영양 악시온하 제일 풍력발전 단지는 이것보다도 더 관리 상태가 열악했습니다. 좀 더 사진 보여드리지만 하지만 이제 태기산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개발을 실행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사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식생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그래서 이제 도로 제가 이걸 뭐 찍어보면 폭이 한 6에서 10m까지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아까 보신 사진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절토 사면 여기 보시면 사면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잘 만들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기 부지가 오른쪽에 있고 이거 밑에 사면에 대한 식생 3년이 지났는데 뭐 거의 많이 자라 있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옹벽을 도로 개설을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 사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m 정도, 8에서 10m 정도 이제 사면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로 사진이고 일부 지역은 관리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무너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건 풍력발전기 설치한 그 평탄한 부지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풀 좀 등성등성 나 있는 상태. 근데 이게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림 식생을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식생 현황을 가지고 있죠. 영양 풍력발전단지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 당시에는 악시오나가 여기를 개발하고 떠난 다음, 그러니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떠난 다음에 관리가 거의 안 된 사례. 하지만 지금 가시면 여기는 그나마 좀 많이 관리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가봤는데, 그래서 이건 예전에 관리가 안 될 때,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를 관리를 안 하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산지 거의 정상분에 능선 정상인데도 펜스를 설치했죠. 이런 적에 펜스를 설치할 필요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능선부 단절, 그 다음에 관리를 거의 안 하거든. 이제 여기다 배수로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다 토양 침식이 일어난 사례. 이게 아까 보셨던 태기산보다도 먼저 개발한 부지인데 배수로 안 만들어서 비닐로 임시로 이제 배수로 같은 걸 만들어놨죠.
그리고 도로도 거의 사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갈고 거의 이제 맨 땅으로 노출돼서 토사유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풍력 발전기 부지 밑인데 아까 태기사는 그나마 여기가 뭐 이렇게 거적이라도 덮고 식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는 아지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 주변 다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어 있고요. 풍력 발전기 주변 이렇게 좀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여기도 주변 산림 보시면 굉장히 좋은 생태단도 뭐 1등급, 식생보전 2등급에 준하는 굉장히 양호한 산림 현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지역이 지금 요게 제일 영양 풍력 발전 작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주변으로 무창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풍력 발전기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오른쪽으로 또 제2영양 풍력 발전 단지가 계획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그래서 국내도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풍력 발전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사면 이렇게 도로 내부 도로인데 사면도 여기 크게 발생을 했고 아까 보셨지만 이건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많이 관리가 되고 포장하고 관리가 되어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인데요. 영덕 그러니까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 사진입니다. 산지 거의 정상부 능선이고요. 동해 바로 보이는 지역이고 능선은 지금 공사할 때 공사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진. 뭐 여기 이렇게 다 까고 단전하고 이제 도로를 이렇게 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1, 2년 안에 끝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지역 변화, 지역 훼손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 굳이 이렇게 정지할 때 만들 때는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적이 이제 뭐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뭐 큰 비 오면 굉장히 많은 토사 유출 아니면 산사태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능선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기존의 뭐 현황 사진 정도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최근 환경평가 사례인데 이제 풍력발전 경상북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민간 그 사업명까지는 표기를 안 하고요. 이게 이 사례는 문제가 됐던 게 생태연도 1등급지를 통과하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래서 최초에는 전략평가에서 24기 했다가 생태연도 1등급지 통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10기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말에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지침이 마련이 되면서 생태연도 1등급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을 할 수 있다로 완화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요거는 그게 나오기 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10기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24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렇게 두 번째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겠다. 근데 요 통과 지역이 생태연도 1등급지 이렇게 분포하는 지역인데 여기 가운데 지역을 관통하는 풍력발전기 개발 단지 조성 계획을 제시를 한 것이죠. 애당초에 10개를 줄였으면 요 위에 조금 하고 밑에 조금 하겠다 했다가 이제 크게 관통하는 걸로 했던 지역. 그 다음에 경사도 30도 이상 다 분포하는 국경사 지역. 다음은 이제 전라남도.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낙동정맥, 그 다음에 이게 서남해안인데 여기는 서남해안에 이제 전라남도에 이제 풍력발전기 설치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도서지역 해안 육상부에 설치하는 계획이고요. 14.4MW, 3.6MW짜리 4개를 설치하는 사업이죠. 굉장히 작은 사업인데 남측으로 이미 두 곳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누적적 환경영향 유발하고 저어서 이동 경로, 법적 보존. 서남해안 이제 해안부 같은 경우는 법적 보존, 국내에 이제 서남해안 흑산도 공항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그 철새 이동 경로 저촉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업지가 됐습니다. 서남해안에 지금 해상풍력 많이 가고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해안에서 적어도 몇 킬로미터 떨어지기 때문에 풍력 그 철새들 이동 경로, 비행 고도하고 풍력 발전기 운영하고는 별로 이게 저촉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벨기에부터 해서 독일, 북해까지
그 네덜란드, 덴마크까지 해상 풍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철새나 이런 조류 충돌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요. 거기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풍력발전단지가 해안에서 조금 더 이격되어 있으면 철새 이동할 때 이제 비행고도와 풍력발전기 높이와는 충돌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이런 게 이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에서 이제 해안에서 많이 떨어지고 철새 이동 경로에서 떨어지면 해상 풍력으로 인한 철새 조류 충돌 영향은 크게 없다. 하지만 해안선은 좀 다릅니다. 해안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부지가 여기고요. 전라남도 신안 쪽에 이제 아패도하고 이제 이런 섬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천사대교라고 해서 그 대교가 도서 연결 다리가 이제 개통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밑으로 두 개 풍력발전단지가 이미 협의돼서 이제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람이고, 요 위에 붙여가지고 3기. 물론 이 3개 하면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있고, 그 위에 하나 더 가고, 문제는 여기는 또 이쪽에 이제 법적 보호령 오는 지역. 그래서 뭐 이미 두 개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요거 3개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있을까 하는 뭐 우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생산전력지고 여기 지역에 이제 법적 보증이 도래하는 그런 사실자가 있고, 이건 그 환경과학원 생태원 쪽에서 조사했던 이동 경로. 그래서 사업지구가 저어색 이동 경로라고 중첩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예상된다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서남해안 이런 도서지역에 육상부에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런 점만 있고 할 데가 없냐,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고 뭐 정맥 같은데, 지맥 같은데 설치 안 하고 할 데가 없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전라남도에 있는 사례고요. 10만 정도 면적에 51.6MW 풍력발전단지 4.3메가짜리 12개를 꽂는 게 되겠습니다. 연장은 8.6km, 진입도로가 3.6km, 연결도로가 한 5km 정도 되고요. 땅끝 기맥에서 분지된 화학산 분층 능선부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맥에 해당되지도 않고 거의 근지맥 정도, 거의 이제 지맥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고요. 풍력발전도의 연결도로가 능선과 사면부에 계획돼서 과도한 사면 발생 및 생태 개선 단절을 유발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옆에 사면부를 완경사로 하고 뭐 좀 생태 통로가 좀 안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최초에 접수된 환경평가서에서는 사면 발생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 44,000 정도 발생해서 과도한 사면이 발생한다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 조정, 지도로 입지를 약간씩 변경하면 충분히 저감이 가능한 정도고요. 여기도 사업 단계 법적 보증 서식한다 하는데, 이제 뭐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점. 땅끝 기맥이 여기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화학산에서 이제 이쪽으로, 여기는 분지맥. 그래서 지맥, 그러니까 능선부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건 분지맥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생태축, 뭐 교란 그런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없었고, 사업자가 다 협의했고, 그 다음에 생태적인 축 뭐 그런 부분 문제도 없었고 해서 사업이 가능한 풍력발전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찾으면 국내도 다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여기는 풍속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풍속이 낙동 정맥이나 강원도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바람질이. 그래서 사업자가 그럼 저속에도 개발이 가능한 풍력발전기와 날개, 그다음 저소음, 소음 영향, 저소음 발생이 적은 날개, 뭐 이렇게 뭐 저감망까지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다 충분히 사업자가 강구해서 계획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계획을 하면 국내도 육상 풍력발전도 가능하다, 개발이.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런 지역부터 우선 좀 찾아서 해보자 하는 것을 2012년도에도 얘기했고 계속 제 연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협회도 그런 내용은 저희 연구원, 뭐 다른 NGO단체들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보자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지역을 찾아보려는 이 노력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풍력 안인도 그렇고 양양 수리도 그렇고 보시면 좀 왜 이런 적부터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풍력발전단지 입지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지역 좀 우선 좀 찾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건 좀 희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이거 독일은 아예 다릅니다. 우리하고 독일은 지금 평지 위주로 갔고, 독일도 지금 이 남쪽으로 해가지고는 산지 바이에른 지방 쪽으로 산지 풍력 발전이 이제 앞으로도 도입될 것 같은데, 슈투트가르트 쪽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도 고민이래. 이제 남쪽으로 이제 북해에 가까운 평야지대 풍력 발전 단지 많이 하다가 거기도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서 남쪽에 산지에다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남쪽으로 내려서 이제 풍력 발전 단지 산지화하면 그 부분은 사회적 논란이 많을 것 같다고 그쪽 연방 정부나 이제 풍력 발전 사업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같은 경우 1,300m, 최소 허용고는 500m 이상 하고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권고 기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음, 초저주파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요. 소음, 그림자, 얼음 낙하, 기타 사고, 그다음에 조류에 대해서 조류 산란 지역 1,000m, 부정적인 영향 가는 범위 2,000m, 부정적인 영향 내역 범위 2,000m인데, 좀 이따 그 표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3,000m까지인데 3km까지. 이 3km까지 가는 거는 슈왈츠 스토크라고 독일에서 먹황새, 검은색으로 된 황새가 있습니다. 독일에. 이건 우리나라의 제두루미나 두루미와 같이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법적 보종입니다. 그리고 이 도표가 나온 것은 2015년도까지 독일에서 이 조류 생태 쪽으로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해당 법적 보종에 대한 영향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야 될까 해서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그 서식지, 그 다음에 여기는 취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식지, 그 둥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는 이렇게 로트밀란, 요거는 매종류고요. 그 다음에 그 먹황새 3km, 1km까지 그 둥지에서부터는 2개월을 뛰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6km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지를 좀 조사해야 된다 하는 그 구체적인 그 거리를 명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기 높이의 10배까지는 이격거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 법적 보종마다의 둥지, 그다음에 영향 범위에 대한 조사 범위를 이렇게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물론 이 부분은 독일은 이제 대부분 평야지대고, 그래서 이런 법적 보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내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연구도 미약하고 조사된 바도 별로 없고, 그래서 풍력발전단지에서 그 수리보험이 나왔을 때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뛰어서 영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다르게 이제 오늘 그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박쥐 같은 경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사 할 때, 그 생태조사할 때 박쥐에 대한 조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욕주 같은 경우는 그 풍력 발전할 때 조사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조류와 박쥐에 대해서는 별도로 2년간 조사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류와 박쥐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국내는 박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방문했던 조사 업체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설치해서 박쥐 종을 굉장히 세분해서 거의 10종 가까이 조사자가 분류해서 이 종이 어느 루트로 몇 번의 비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개체가 사는지까지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의 결과 수준을 보면 국내하고 독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리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요 사례는 지금 산자부하고 환경부에서 만들었던 계획입지 제도, 지금 뭐 거의 시행은 안 될 것 같은데, 계획입지 제도에 준하는, 그래서 입지 가능 지역을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분석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산자부, 국토부, 산림청, 뭐 환경부 해가지고 전문기관들 다 참여해서 지금 입지 가능 지역, 풍력발전 입지 가능 지역 지금 연구나 이제 그런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연말쯤 나가면 국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었다 하는 부분이어서 뭐 한 4개 정도 해가지고 국립공원, 미경지 탐색구역에서 뭐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 지역, 사고, 뭐 연안 초지 이런 부분 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유형별로 도면을 작성해서 이걸 중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지역 존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가장 낮은 수준의 자연유산 민감도 여기는 풍력발전 대체로 허용할 수 있다. 중간 수준의 자연유산 민감도 여기는 좀 입지 선정과 설계에 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연유산 민감도 유럽 최대 생태보호구역 나트라 2000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자연성 측면에서 자연환경이나 자연산 측면에서 시험될 수 없는 지역이다. 지역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존 1, 2, 3에서 개발 가능지, 개발 불가지 경우에 따라서 입지 검토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그러면 사업자가 이런 걸 보고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정부에서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2012년도 저도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뭐 통용되는 국내 합의된 개발 가능성 분석은 없었다 하는 부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국내하고 그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 게 환경평가 풍력발전단지 환경평가 대상 사업이 일본은 10만 같은데 국내는 100명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건 뭐 지금 100명 같은 기준은 낮출 거긴 하지만 일본과 국내는 지금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발전 용량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단지는 아예 환경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게 일본과 국내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뭐 일본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지자체에서 굉장히 상세한 입지 뭐 중점 검토 지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그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고까지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주택과의 거리, 소음, 저주펑, 전파장애, 문화재, 조명으로부터는 위해, 경관, 자연환경에 대해서 다 가이드라인을 지자체별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독일에 지금 어느 정도로 많고 독일의 지금 풍력발전 단지는 대부분 어느 쪽 평야지대에서 농지 가운데 있고 주민들이 여기도 이제 보면 풍력발전 단지를 이 토지 소유주나 이 주변에 이 영향 반경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수용성이 좋습니다. 왜? 농민은 농지 임대에서 임대를 받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이 풍력발전 단지로 인한 보상을 몇백 마일이라도 받으니까 여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는 이 지자체가 달라가지고 풍력발전 단지로부터의 뭐 보조금은 못 받고 근데 지나다니면서 경관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은 수용성이 낮다. 독일도 지금 이런 문제, 국내화유산 문제가 주민 반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2000년대 초반 처음에 풍력발전단지가 많이 보급되고 건설될 당시에는 독일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너무 포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피로도를 호소하고 독일도 이제 풍력발전 이제는 그만 하는 주민 반대가 굉장히 많고 그런 신문 사례도 많이 신문 뉴스나 기사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국내와 좀 다른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좀 전에 보였던 사진이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풍력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도 다른 풍력발전 단지 여기서 건너다 보이는 풍력발전 단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한 군데 써가지고 보면 저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 가시거리 내에 풍력발전 단지가 한 2-3개 정도 보일 정도로 많이 있다. 여기 베를린 근처의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렇게 많이 있고 주민 간의 그 갈등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책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요거 우선 요 지역계획 수립 사례인데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지역계획을 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이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독일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뭐 있지만 지방정부 권한도 독일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주 사례를 보면 개발 가능 지역을 사전에 분석해서 제시를 합니다. 독일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법적 보존 서식이 군사시설 등 개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풍력발전단지 현황을 고려해서 개발 가용지를 GIS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 단지 최소 크기는 100헥타르, 최대 크기는 2000헥타르, 최대 둘레는 20km로 제한한다. 왜냐, 요거 저희가 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왜 둘레를 제한하나 보면 국내는 산지에 가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로 풍력발전단지가 건설이 되지만 독일은 농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된다. 그래서 둘레 제한까지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주요 법정 보존 3km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 기존 용도에서 제시하는 적정 거리 그 다음에 5가구 이상 주거 지역에서는 반경 1km 1에서 4가구 지역까지는 반경 600m 거리를 제한하고 기존 풍력발전단지와는 반경 5km 이 거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거는 지역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러니까 그 지역계획 수립 차원에서 이런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경 5km. 국내는 지금 풍력발전단지가 이격거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립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 풍력발전단지 입지 절대 제외지역이라고 주거밀집지역, 자연보호구역, 군사지역 이거는 우선적으로 절대 제외지역으로 빼고 그 다음에 지역 현황을 고려한 풍력발전 입지 제외지역 5호 가구 이상 1km, 병원 1.5km, 지역계획에서 정한 오픈 스페이스 네트워크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존이 필요한 통경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력발전 입지 가능 지역에 적용되는 제약사항이라서 크라이테리아 1, 크라이테리아 2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력발전단지 크기, 그 다음에 단지가 이격거리가 크라이테리아 1이고 두 번째는 멸종위기종 등 멸종위기종 둥지나 취식지, 민감한 채소종의 번식지, 월동지, 지역의 주요 조망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개발 가능 지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분석돼서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 이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고시를 한다 하는 부분이 좀 특이한 만한 지역이고 스텝 2 이렇게 보시면 개발 빨간색이 이제 남아있는 개발 가능지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 남쪽 제가 가서 아까 찍은 사진 지역이 여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개발 가능지가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는 지역계획을 한다. 그래서 계획 입지 제도 국내에서도 좀 도입하려고 했던 게 이런 식의 개발 가능성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지하고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절차 도입이 지금 무산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은 이제 사회 갈등을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 그래서 보시면 독일에서 이제 요거 비영리기관 KN이라고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기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런 갈등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서 여기 세계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15에서 30인 규모의 소그룹별로 주민과 사업자를 같이 모아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이 얘기를 하게 하고 사업자는 듣게 하고 이거를 3에서 6개월 정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럼 이 KNE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은 대학에서 이제 이런 갈등 조정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투입을 하고요. 그 관련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을 또 추가적으로 교육해서 투입을 하는데 주로 하는 그 교통정리만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는 KNE에서 중재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말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는 들을 수 있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난 할 말 다 했고 그래서 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하는 부분이 의견이 되게 많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계속 들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나는 이런 부분 생각 못했는데 그럼 나는 이런 정도는 내가 양보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합의안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고 사업이 가능한 경우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런 이 부분 갈등 조정 기구를 지금 만든다고
에너지 기본법인가 그쪽에서도 다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과의 협의,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계속 국내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뭐 공청회 같은 거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것도 무산되면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 그것도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적극적인 이렇게 좀 조정기구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부분. 독일에서도 그리고 독일이라고 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회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 기구를 만들어서까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이제 관련 규정, 이제 가이드라인 쪽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작년에 이제 육상 태양광이 산지에 많이 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만들어가지고 산지 개발은 지금 많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태양광 개발이 이제 육상에서 잘 안 되는 게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주민 반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관 영향 때문에 지자체에서 오히려 이격거리를 굉장히 강화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태양광 발전 규정인데 여기도 12도 경사도 12도 미만 토지는 개발 행위를 불허한다. 그래서 경사도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하는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경사도 포천 25도, 뭐 25도 있는 지역도 있고 20도인 지역도 있고 18도도 있고 진주제 12도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태양광 발전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풍력 발전 환경성 검토 지침 가이드라인과 태양광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과는 약간 그 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걸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15도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환경부 사령청에서 만든 경사도 15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건 아니다. 이미 있던 거를 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풍력 발전, 육상 풍력,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지금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 계획 관련 분야, 동식물, 자연환경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1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약간 수정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 소음 진동 쪽에 조금 많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고 성물 대항서 버전 생태축, 지형지질 토양 분야, 소음 진동 분야, 경관 분야, 수질, 기타 분야 이렇게 지금 풍력 발전 입지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저주파 기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풍력 발전 단지는 그 저주파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런 간단한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풍력 이거는 제가 이제 추가했는데요. 오늘 배포 자료에는 넣긴 좀 그래서 이제 육상 태양광 발전 환경성 검토 협의 지침 2018년 작년 7월 2일부터 만들어졌고 8월 달부터 적용한 사례인데 내용의 입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합니다. 풍력 발전에 비해서. 이건 지금 환경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역변화지수 1.5, 경사도 15도, 생태연대 1등급, 2등급, 그래서 뭐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빼고 빠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가이드라인 만들어져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자연생태 환경, 뭐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 계곡, 산림, 수계 연결, 생태적 보조 건설 높은 지역 굉장히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지형지질 및 토양, 그래서 능선부 좌우 일정 이격거리, 수질, 경관 이런 식의 신중한 입지 검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자연생태 환경 여기서 보시면 최근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최근 5년 이내 산림 경영 승목 경신을 사유로 벌목, 간벌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변 산림 식생 보전 등급이나 기존 생태자연들 등급으로 선정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벌목이나 간벌 같은 경우는 산림 경영, 임목, 골체 사업자가 신청한 지자체에서 그냥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우선 신청을 해서 나무를 다 벌목을 해보자. 나무를 다 없앤 다음에 바로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 개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올해 3월 달에 벌목 신청해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5월 달, 8월 달에 태양광 발전 개발 계획서를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오고 이제 지금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대비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두 개 가장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가이드라인인데 지금 두 가이드라인 간에 수준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풍력 발전 가이드라인 개정을 하려고 이제 진행 중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중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태양광 발전에 준할 정도로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준수해야 되고 개선 방향인데 이런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 그 독립산지 분지맥 아까 보셨던 화순 전남도에 있던 사례같이 분지맥이나 독립산지를 중심으로 우선 개발을 하고 그런 지역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지맥이나 기맥 등으로 좀 찾아보자 하는 우선순위. 생태자산 1등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관통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생태자산 1등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중요도 그 건전성이 크게 완전히 훼손되는 겁니다. 경관 생態적으로 보면 아예 그 생태자산 1등급지의 보존 가치가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에 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적 단절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낙동 정맥 등 집중된 풍력발전 단지를 사회활동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밀집으로 인한 영향. 지금 낙동 그러니까 청송 영향 말씀드렸는데 사회활동 그 지역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현장 가서 보시면 작년에 제2영향 풍력발전 협의회 때문에 갔었는데요. 주민이 군청을 점거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갈등이 어마어마한데 그 지역 지금 가보시면 현장 방문해 보시면 영양 청송 지역 들어가면서부터 플랜카드가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근데 누구도 그거를 중재를 안 했고 지자체도 못하고 경상북도도 못하고 환경부도 못하고 산업통상부도 못하고 산업통상부 발전사업화가 내지놓으시고 환경주의나 주민들은 환경평가 단계 나와서 이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만이고 지자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말에 깨어있고. 그래서 문제는 작년에 계획했던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나서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이건 지자체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다음 풍력발전단지 이격관에 대한 기준, 독일처럼 좀 국내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이 제2영향 풍력발전단지 보시면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1영향 풍력발전단지 조성되고 나서 이게 거의 그 다음에 요 위에 GS나 무창 풍력발전단지보다 먼저 계획이 되었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됐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낙동 정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1영향 풍력발전단지 낙동 정맥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체결된 문제는 AWP가 이 위에 낙동 정맥에 포함되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독립선제 아까 보셨던 화순 전라남도와 같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에 맹동산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낙동 정맥은 축은 여기고 여기는 독립단지인데 독립단지. 그래서 여기 풍력발전단지 주변 생태단지 열등급지 다 있지만 풍력발전단지 개발한다고 생태축 단절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환경적인 영향 크게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개발됐고 여기 개발됐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주민은 거의 이게 개발되면 둘러싸이는 거죠. 완전히 포위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업자는 예전에 했으면 크게 문제없이 갔죠. 이거는. 근데 지금 다 주변이 다 개발됐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니까 좀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 그런 식의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영향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지역이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 정도고.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적으로 좀 이걸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지역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지 선정 시에도 풍속 7에서 8m, 강릉 아닌 양양 수리는 대부분 풍속 7m 이상 8m 가까이 되는 풍력발전 설치하면 가장 경제적 이득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환경적 민감하지 않은 6m/s 내외 지역, 아까 전남도 같이 이런 지역 우선적으로 좀 해보고 하고 나중에 정 없고 그래도 탈원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까지 가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있은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7에서 8m 가장 경제적으로 우선 이득이 높은 지역부터 개발하고 여기는 가장 나중에 개발하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밀집으로 인한 누적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이걸 주민들 영향 청산 같이 좀 환경 영향이나 사회 갈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계획 입지도 이거는 진짜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건 독일의 계획 그 지역 계획과 마찬가지로 개발하는지 분석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풍력발전 개발하는지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당근도 주민들은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뭐 보상 그러니까 뭐 투자라는 게 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얼마를 받습니다 하는 걸 당근도 제시하고 여기 지역의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걸 같이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사업화가 산자부서는 산자부대로 가고 환경평가는 환경평가대로 따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업화가 나온 다음에 사업자들은 땅 사고 임대 계약 맺고 투자 계획 다 세워놨는데 환경평가 단계에 와가지고 못한다 지역 주민 반대다 지역 주민들은 그다음 환경평가 단계에 와요. 여기에 풍력발전단지 들어오고 태양광발전단지 들어오나 하기 때문에 환경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공개도 좀 늦게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입지 제도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진일보된 제도였고 지금 국회에서 막혀가지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업 위험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표시형 계획 대안 강구 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입지 대안 비것이 좀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해상풍력부터 가고 독립전지 분지명부터 가고 그 다음에 지맥, 기맥, 지역 생태축 단지는 환경 민감지역 훼손 여부가 없는 지역하고 저집 방향 집단 거주 지역 그 다음에 산세태 인등지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 투지용 계획시 이제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부분 제가 이건 2012년도에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분석했던 거고 지금 뭐 여러 관계부처하고 전문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풍력발전 입지 가능성 분석하는 것도 이런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간단하게 했던 거는 전국 풍력지도, 바람지도, 생태자연대 별도관리지역, 별주대관 전맥지도, 그다음 수치지 DEM지도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수치지도 DEM, 경사도 다 분석을 했고요. 생태자연대 별도관리지역 다 중첩을 해서 보고 대관, 전맥, 별도 대관과 전맥입니다. 여기 낙동 전맥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풍력지도, 전국 바람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한 7에서 8m 정도 가는 지역이고요. 백두 대관, 낙동 전맥, 밀양, 울산, 아까 보셨던 화순 이쪽 전남도 풍력이 바람이 되게 좋죠. 그다음에 해안 쪽.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중첩, 보존 필요적 분석해서 가능성 중복 여부 기초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순서도가 되겠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표고 500m 이상 풍속 6m/s 중첩 비율 해가지고 제시를 했었고 이쪽 지역 많이 그 대관이나 전맥 중첩 없을 테고 여기도 낙동정의 주변 동해안 지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풍속 가능한 지역이 여기도 있고요. 조금 그래서 근데 이걸 6m고 5.5m까지 내리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개발 가능 지역. 평균 6m 퍼센트 지역에서 48.7%가 보존 지역에 해당된다. 남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 찾아보면 많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해도 이 정도 나옵니다. 2012년도.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